문 대통령이 오늘 2차 남북 정상회담 결과를 발표하고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만남이 가지는 의미를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전문가 모셨습니다. 정대진 아주대 통일연구원 특별연구원,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통일안보센터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오늘 오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있었던 남북 정상회담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것도 직접 발표를 했는데 그만큼 어제 있었던 회담에서 어떤 의미 있는 성과가 있었다라는 걸 자신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예, 그러니까 두 가지 트랙에서 궤도를 정상으로 올려놓은 거죠. 하나는 남북관계 트랙이 북한이 한미연합군사 훈련을 갖다가 핑계로 해서 16일 날 예정됐던 고위급 회담을 일방적으로 취소했고 그 과정에서 태영호 공사라든가 또는 중국에서 집단 탈북한 문제를 계속해서 제기하면서 대화가 이렇게 정체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푸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6월 1일 고위급 회담을 갖고 이어서 후속 조치로서 적십자회담과 군사당국자 회담을 갖기로 했으니까요. 다른 한편으로는 미북 간의 정상회담이 한번 휘청이었죠. 트럼프 대통령이 취소했다가 다음 날 김계관 부상에 담화로 해서 다시 이렇게 회복되는 과정에 있었는데 그것을 우리가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서 그 문제에 있어서 안정적인 궤도로 올려놨다. 그래서 남북관계 트랙과 미북관계 트랙을 정상화시켰다 하는 의미를 찾을 수 있겠습니다. 예, 이번 발표에서 좀 어떤 부분을 가장 눈여겨보셨습니까? 남북미 종전 선언을 이제 명시적으로 얘기를 했다는 부분 하고요. 그리고 한반도 시계 평화 시계라고 하는 것이 만약 있다고 한다면은 지금 계신 남북 정상회담이라고 하는 톱니바퀴랑 북미 정상회담이라고 하는 톱니바퀴가 지금 동시에 맞물려 돌아가고 있는 형국인데 북미 정상회담이라고 하는 톱니바퀴는 2000년도나 2007년도에는 없었던 톱니바퀴죠. 이제 그 톱니바퀴를 지금 신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두 개의 톱니바퀴를 동시에 이번에 살려서 고장 날 뻔했던 시계를 수리했다. 그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 회담이 김정은 위원장이 먼저 요청을 해서 성사됐다는 점도 좀 의미 있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비핵화 의지도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예,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취소하는 충격요법을 했을 때 북한도 내부적으로 점검을 했을 겁니다. 지금까지의 과정을 보면 아마 미국이 북한에게 트럼프식 해법이라는 걸 전달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하지 않았던 거죠. 폼페이오 장관의 청문회에서 이야기했듯이. 그런데 오히려 최선희 부상이 펜스 부통령을 비난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대로 가면은 협상이 자기들 주도로 갈 수가 없다 하면서 충격요법을 했는데 그때 북한이 이것을 갖다가 과연 강하게 반발할 것이냐 아니면 수용하면서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쪽으로 갈 것이냐 고민을 했다고 보는데 25일 다 이루어진 겁니다. 아침에 김계관 부상이 담화로 해서 정중한 표현으로 트럼프식 해법에 관심이 있다 표현을 했고 오후에 그러니까 김현철 통전부장이 우리 서훈 국정원장에게 정상회담을 개최하자 이런 얘기를 함으로써 전격적으로 그 다음 날 정상회담이 개최되고 또 그날 밤에 트럼프 대통령도 김계관 담화를 높이 평가하면서 정상회담 다시 개최 가능성을 시사하는 그러한 전환기 이렇게 만들어졌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도 김 위원장의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확실히 했다라는 것을 확인했다라는 이야기를 또 오늘 밝히기도 했는데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김계관 부상의 그런 성명이라고 할까요? 그 담화문에 트럼프식 모델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있었다라는 표현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이 방향으로 좀 의견이 모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됩니다만 그렇다면 트럼프식 모델이 무엇인지 이걸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아직 트럼프 대통령이 나의 모델이라는 걸 공식적으로 설명하진 않았습니다. 다만 5월 18일 날 나토 사무총장을 만난 자리에서 설명했던 것과 5월 22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설명했던 것들이 이렇게 일맥상통하는 측면에서 대충 그러한 모형이겠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무엇이냐? 첫 번째로 완전한 보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측이 요구하고 있는 체제 보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거에 비해서 많이 들어주겠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두 번째는 북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단계적이고 동시적인 조치를 일부 수용할 뜻을 비췄습니다. 물리적으로 단계를 나눌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한 거죠. 그렇지만 마지막으로 certain condition이라고 했는데 특정한 조건들을 북한이 받아야 된다는데 이 내용을 보면은 계속해서 그 당시에 트럼프 행정부에서 빠른 비핵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그 비핵화 해법이라는 것은 동결로부터 시작해서 신고하고 검증하고 불능화하고 폐기하는 이렇게 긴 단계에다가 북한이 끝까지 핵을 보유하는 그런 협상 방식이었는데 그거를 깨겠다는 거죠. 그래서 신고와 동시에 핵물질이나 핵무기를 빼내고 그다음에 검증을 하면서
해서 이렇게 비핵화를 하는 빠른 비핵화의 방식인데 아마 이것을 북한이 조금 반대했던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김계관 담화로부터 트럼프식 해법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진전을 이룬다면은 6월 12일 날 예정된 정상회담에서 커다란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근데 이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확고했다라는 이야기는 앞서 판문점 선언에서도 거론이 됐었고 오늘도 거론이 됐습니다만 한반도 비핵화다 여기에 대한 해석도 좀 갈리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좀 어떤 의미라고 보십니까? 예, 전통적으로 이제 비핵화에 대해서 북한은 미국의 해구산 철폐까지를 포함한 한반도의 비핵화고 한국이나 미국 그쪽 우리 쪽 라인에서는 북한의 비핵화를 의미하는 것이죠. CVID에서 D로 표현이 되는데 그 D에 대한 해석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공식적으로는 저희가 디스맨틀먼트라고 해가지고 폐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북한에서는 그건 디니콜라이제이션 해서 한반도 비핵화, 미군의 해구산을 다 포함한 한반도 비핵화를 의미하는 것이고 우리 한미 쪽에서는 그 디스맨틀먼트 핵 폐기를 의미를 하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북한은 지금 반발을 좀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핵무기와 핵물질을 초기 단계에서 다 폐기를 했을 경우에 그러고 나서는 이제 남는 것이 없는데 우리는 어떻게 체제 보장을 할 것인가? 거기에 북한은 가장 예민하게 지금 반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짚어봐야 될 게 이제 아무래도 문제는 그 디테일에 있기 때문에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라는 표현까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협상 재개 물꼬가 트인 상황에서는 좀 더 디테일하게 어떤 부분에 있어서 합의가 있을 것이냐라는 걸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북한과 미국 간에 지금 합의가 잘 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 먼저 이제 그 비핵화 방식이나 수준에 대한 부분일 것 같거든요. 먼저 미국은 어느 수준까지를 지금 요구하고 있는지 이걸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정말로 그야말로 완전한 비핵화 그리고 불가역적인 비핵화 다시 북한이 핵을 개발할 수 없는 상태를 만들겠다는 것이 기본 입장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북한이 현재 갖고 있는 핵무기와 핵물질을 다 빼내는 거고요. 북한이 갖고 있는 핵 관련 시설들 그러니까 영변 시설과 또 확인되지 않은 농축우라늄 시설까지도 다 파악해서 동결시키고 폐기를 시키고 그리고 기본 자료라고 해서는 관련 데이터라든가 핵 관련 인력까지도 완전히 해체하겠다. 이런 방식을 접근하는 건데 북한으로서는 그런 부분을 수용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죠. 만약에 그러한 부분을 수용한다면 그만큼 더 큰 보상 그리고 그 이전에 제재도 해제해주고 북한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달라 그러한 요구사항을 제기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이제 서로 차이가 있는 것이고 협상을 통해서 하나하나 풀어가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북한이 요구하는 혹은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비핵화의 수준이라고 한다면 그럼 비핵화 동결, 지금까지는 동결을 먼저 하겠다. 뭐 이 수준까지라고만 볼 수 있는 겁니까? 뭐 북한도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을 사용했으니까 비핵화 의지가 있다고 하는데 어떨 때는 또 어떻게 보면 핵 군축, 그러니까 핵을 보유를 인정받고 군축하겠다는 이야기도 해서 혼선을 빚는 것 같습니다. 이건 뭐 북한 책임이고요. 북한으로서는 자신들의 최대 이익은 핵을 일부라도 가지고 있으면 좋죠. 그렇지만 그게 수용이 안 된다면 그 핵을 포기하는 시점을 가장 뒤에다 놓고 싶어하고 그 반대로서 미국으로부터 확실한 보장을 받겠다. 이제 이 보장의 내용이 이제 여러 가지가 될 겁니다. 먼저 외교 관계에 있어서는 국교 수립을 해달라. 그리고 경제 관련해서는 제재를 해제하고 북한에 대한 충분한 경제적 보상을 해달라. 그리고 군사적 차원에서는 뭐 한미동맹 자체는 인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이야기한 바도 있으니까. 하지만 앞서 우리 정 박사님께서 이야기한 것처럼 해구산 부분은 철폐하라 또는 한미연합군사훈련 하지 마라. 뭐 미국의 전략자산 배치하지 마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디테일이 문제인데 이 부분은 또 미국이 과거에 비해서는 조금 더 유연하게 가져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또 다른 함수가 등장했다고 생각하는데 정치적 보장 문제인데요. 과거에 이야기하지 않던 그 태영호 공사의 그 체제 존엄 문제라든가 북한 인권 문제 그런 부분을 제기해서 이제 한국이나 미국이 북한에 대한 체제 존엄을 손상하지 말 것과 인권 문제를 제기하지 말 것까지도 요구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어떻게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는지 고비는 여러 가지 남아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상 수준에 대한 양국 간의 이견도 있는데 일단 북한이 원하는 보상 수준에 대해서 좀 짚어주셨고 그렇다면 미국이 해주겠다라는 보상 수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미국이 구체적인 수준을 좀 공개하진 않고 있거든요. 어느 정도 수준까지가 가능하리라 보십니까? 지난 몇 주 사이에 나온 얘기들로 봤을 때는 뭐 마샬 플랜 얘기도 언급이 되지 않았습니까? 아주 전에 없던 거대한 경제적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첫 단계에서는 아마 그 핵물질과 핵무기를 폐기하는 대신에 그에 대해서 뭘 먼저 줄 것인가가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북한이 가장 원하는 것은 아무래도 제재, 그 중에서도 금융 제재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예. 원활하게 이제 그 외자가 들어오고 경제를 돌리려면 투자를 받으려면 어쨌든 금융 제재가 해제가 되고 외국으로부터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 문제가 지금 해결되지 않고서는 첫 단계를 깰 수가 없거든요. 예. 그 금융 제재 문제에 대해서 미국에 좀 집요하게 요구를 할 것이고 미국도 그 문제를 가지고 디테일을 놓고 신경전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면 그 단계도 좀 문제겠네요. 금융 제재를 어느 단계에서 그렇죠. 풀어주느냐, 그건 좀 어느 정도로 좀 예측해 볼 수 있을까요? 금융 제재를 어느 단계에서 풀어주느냐 하는 것도 진짜 지금 그 예측하기가 참 힘들죠. 그 certain conditions 진짜 예. 어떤 특정한 조건인데 실무 협상에서는 좀 디테일에서 이제 악마가 숨어 있다고 하는데 거기서 아주 큰 암초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005년도에 9.19 공동성명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3일 만에 예. 방코델타 아시아 제재 문제가 걸리는 바람에 9.19 공동성명의 추동력을 잃어버린 적이 있거든요. 근데 네. 그게 미국 내부에서 사실 이게 의사소통 채널이 좀 원활하지 않았던 문제가 있었다라는 그 제기들이 좀 있습니다. 만약 그런 일들이 다시 벌어지게 된다면은 어렵게 판을 깔아놨는데 또다시 이제 추동력을 잃어버리는 일이 생길 수가 있겠죠. 실무 협상에서 굉장히 논의해야 될 것들이 많고 그리고 아직까지 타협되지 않는 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과연 6월 12일 안에 다 끝낼 수 있을 것이냐라는 의문도 드는데요. 가능하리라 보십니까? 뭐 완벽한 합의까지는 어려울 수 있어도 큰 틀의 합의는 있을 것 같고 이번 정상회담은 다른 나라의 일반적인 정상회담과 달리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결정에 맡기는 부분을 조금 많이 놔두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도 어제 시사를 했는데 12일 하루가일 수도 있고 조금 더 갈 수도 있다. 예. 그러니까 약간 공백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채우는 노력을 하겠다는 의미로 보여지는데요. 아무튼 보다 많은 실무 접촉을 통해서 서로가 오해하는 부분을 사전에 풀므로 해서 성공적인 정상회담을 만드는 노력을 계속해야죠. 그런 측면에서 실무 협상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고 오늘도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서 워싱턴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협상이 되고 있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 보니까 뉴욕 채널이 가동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도 예. 뉴욕 채널을 통해서 미국과 북한이 핵 협상에 관한 논의가 있어 왔고 지금도 그것이 가동되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북미 회담이 싱가포르에서 하루일 수도 있고 더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를 가지고 지금 남북미 3자 회담으로까지 이제 번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가능성도 나오고 있던데 여긴 좀 어떻게 보십니까? 뭐 핵 협상이 아주 긍정적으로 가면 뭐 트럼프 대통령도 종전 선언까지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렇게 예. 되면은 뭐 남북미 3자 회담이 싱가포르에 개최되는 것은 우리로서는 아주 좋은 일이죠. 다만 뭐 그것을 무리하게 추진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어떻게 보면은 비핵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비핵화 문제에 집중하려고 하는데 네. 그 종전 선언 문제를 우리가 끼어들면은 미국의 협상력을 약화시키는 측면이 있고 다른 측면에서는 중국도 좀 불편한 마음을 예. 비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종전 선언이나 평화 협정의 당사자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우리가 자꾸 중국을 배제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면 이 핵 협상이 합의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 과정에서 이행 문제도 있고 거기에서 또 중국의 협조를 구하는 측면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예. 아무튼 뭐 협상이 잘 진행돼서 6월 12일 정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완전한 비핵화를 이룰 수 있다면 트럼프 대통령도 종전선언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거기에 3자가 되면 좋고 필요하면 중국도 끌어들이는 그런 조건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부분 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지금 3자 회담을 계속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네. 3자 혹은 4자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다가 지금은 3자로 거의 좀 굳혀지는 분위기거든요. 이렇다 보니까 중국도 심기가 편하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예, 그 문제는 좀 이렇게 다르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한반도 평화 체제를 만드는 데 있어서 종전 선언과 평화 협정을 만드는 그 두 가지를 좀 다르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종전 선언이라고 하는 건 정치적인 선언이겠죠. 네. 그 외에 이제 종전 협정을 끝내는 평화 협정을 만약 만들어서 미래의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 제도를 만드는 것은 미래에 대한 법적인 또 조치일 겁니다. 이 정치적 조치와 법적인 조치를 좀 나누어서 생각을 한다면은 남북미가 먼저 분위기가 좋다면은 먼저 신속하게 종전 선언을 좀 하고 분위기를 여건을 충분히 조성을 한 다음에 네. 거기 중국도 이제 당사자로 끌어들여서 다 같이 남북 미중이 정전 협정 혹은 평화 협정을 만들어서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제도를 만들어 나간 일. 그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결코 뭐 중국 패싱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먼저 얘기를 하고 우려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북한에서 좀 다른 태도를 보였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조선중앙통신에 직접 6월 12일이라는 북미 회담 개최 날짜를 명시했다는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이 부분은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북미 회담을 먼저
취소하려고 하는 태도는 보이지 않을 것이다. 이런 암묵적 의도라고 볼 수 있을까요? 예, 뭐 그걸 암묵적이 아니라 명시적으로 밝혔다고 생각합니다. 예. 북한에서 그렇게 지도자의 동선을 그렇게 몇 주 앞에서 이렇게 발표하는 경우는 매우 드문 일인데 예. 그것을 밝혔다는 것은 아마 어제 실무 협상 과정에서 양측이 합의하지 않았나 그것을 추정케 하는 것이고요. 북한으로서도 이제 6월 12일 정상회담을 준비하기 위해서 차근차근 이렇게 해나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우리 문 대통령이 비핵화 방법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주고받지 않았을까라는 기대도 있었습니다만 발표 내용을 보면 여기에 대한 내용은 밝혀지지 않았거든요. 이건 우리나라가 관여하기보다는 북미가 알아서 해결해야 될 문제다 이렇게 보십니까? 오늘 발표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명시적으로 말씀을 하셨죠. 이게 북미에서 맡겨둘 문제고 우리가 너무 나서서 먼저 얘기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 이게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했다고 하니 김정은 위원장과 그 방법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을 거라는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공식적인 자리에서 한국이 먼저 나서서 이야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진 않아 보입니다. 현 단계에서는 어쨌든 미국이 주도권을 쥐고 그 문제는 북한과 직접 풀어나가고 우리는 중재자 혹은 촉진자, 보증인의 역할을 해주는데 조금 더 충실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협의를 했고 여기에 내용에 대해서 지금까지 좀 짚어봤는데 이 위에도 남북, 우리 두 나라 관계에 대한 개선 문제도 좀 많이 논의가 됐습니다. 지난번에 취소가 됐었던 남북 고위급 회담을 6월 1일에 다시 개최하자라고 합의를 봤는데 이게 12일 북미 정상회담 전에 개최하자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조율 과정에서 또 삐걱대다 보면 또다시 취소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드는데 좀 어떻게 보십니까? 고위급 회담을 하면 이제 나오겠지만 고위급 회담 자체에 북한이 불만을 갖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 그런 회담이 진전되면은 남북 간의 교류가 촉진되고 북한이 원하는 경제 협력이라든가 이런 것과 또 다 연계돼 있는 부분이거든요. 반면에 이제 미국하고의 협상은 핵 문제고 어떻게 보면 북한으로서는 생존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예. 그 부분에 보다 집중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남북 관계는 당분간 순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6월 1일 날 고위급 회담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또 지금 우려되는 부분이 6월에서 7월 사이에 또 한미 군사훈련이 또 예정돼 있기 때문에 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또다시 문제를 제기를 하면서 남북 관계에 대한 관계를 좀 끊어버리려고 하는 행동을 보인다거나 이럴 가능성은 좀 없을까요? 지금 충분히 연합 훈련 연습에 대해서 북한도 이해는 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어제 이제 양 정상이 만나는 그 과정들을 봤을 때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4.27 정상회담 당일에 양 정상이 서로 쌓은 개인적 신뢰는 좀 예상을 뛰어넘는 거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네. 그리고 이제 그 김정은 위원장의 아버지 김정일 위원장 때도 주한미군에 대해 존재에 대해서도 인정하는 발언들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한미 연합훈련 자체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한미 연합훈련 자체를 그 장애물로 생각해서 그거를 단초로 해서 남북 관계를 틀어버리지는 않을 것 같고 다른 주변 여건들이 안 맞을 때 그것을 하나의 명분으로 삼아서 문제 제기를 할 수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지금 돌아가는 아주 급격한 그 시계의 속도를 봤을 때 다른 연합훈련을 가지고 문제의 장애물을 또 제기한다든지 하는 경우의 수가 발생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속보가 하나 들어왔는데요. 저희가 앞서서 이제 남북미 3자 회담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거기에서 중국의 반응에 대해서 짚어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중국 외교부의 발언이 나왔는데 북미 정상회담 개최를 지지한다. 중국이 적극적 역할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왔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적극적 역할을 하겠다라는 것은 좀 어떤 의도로 볼 수 있을까요? 비핵화 부분에 있어서는 자기들이 기여한다고 표현을 해왔고요. 네.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엔 자기들이 참여하겠다고 또 표현을 해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중국의 역할을 무시하지 말라는 일종의 암시이기도 하고 종전선언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우리 정 박사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네. 정치적 성격과 평화협정의 법적 성격이 있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평화협정만 들어와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스스로는 빠지기 싫어해요. 종전선언에도. 그래서 그러한 중국을 우리가 어떻게 다뤄나갈 것인가. 왜냐하면 앞으로 비핵화 이행 과정에서 중국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걸 갖다 계속해서 중국의 협조를 견인하려면은 종전선언에 중국을 참여시키든 안 시키더라도 평화협정 부분에 어떠한 개런티, 약속을 함으로써 중국이 계속해서 순기능을 할 수 있게 우리가 사전적인 조치를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 위원장도 어제 회담에서 국제사회의 지지가 필요하다라는 네.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북한이 이번에 좀 톡톡히 교훈을 좀 얻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과거의 전술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새로운 상대를 만났다. 그리고 이제 그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대규모 경제 지원과 체제 보장을 받으면서 비핵화를 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경제를 발전시키고 북한이 이제 예정대로라면 8차 당대를 2021년에 해야 됩니다. 네. 그러려면 한 2020년까지는 일정한 성과를 내야 되거든요. 김정은 위원장도. 근데 그때까지 지금 2018년이니까 지금부터 이게 막대한 경제적 지원을 받고 개발 속도를 좀 내야죠. 그래야 대내적으로도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더 공고할 수 있을 건데 네. 그러려면은 국제사회 기준에 맞춰야죠. 아무래도. 예, 그 점을 명확히 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북미 회담 동안 남은 기간이 이제 얼마 남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기간 동안 지금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참 많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기간에도 어떻게 변할지 예측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당국이, 외교 당국이 이런 중재자 역할로서 어떤 부분이 좀 필요하다 보십니까? 두 가지 변수, 돌발 요인을 통제해야 되는 거죠. 하나는 북측에서 올 수 있는 돌발 요인. 지금은 또 트럼프식 해법에 긍정적인 이렇게 입장을 보이면서 정상회담이 진행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카운터포, 다른 제안을 할 경우에는 정상회담이 예정대로 개최되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예. 비핵화 부분에 있어서는 이번 기회에 비핵화를 해라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역으로 보상 부분은 우리가 조금 더 유연하게 가져가는 그런 조건이 필요하고요. 예. 두 번째 돌발 변수는 중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이 저렇게 자신들의 참여 의사를 밝히고 있는데 이러한 중국을 우리가 어떻게 설득해 나가면서 우리의 로드맵대로 끌어갈 것인가 그 부분에 있어서 중국 측과 보다 긴밀한 협력을 해나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좀 어떤 외교적 해법이 필요하다 보십니까? 지금 한국의 역할에 대해서 중재 외교다, 촉진 외교다 많은 해석들이 예. 있죠. 이제 거기에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제 보증 외교, 보증인 역할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보증 외교. 예, 예. 그 중개자라고 하는 것은 양측이 거래를 할 때 중개를 해주고 거래가 성사되면 수수료를 챙기는 것이죠. 예. 그런데 보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당사자죠. 거래가 성사되면 본인도 이익을 향유해야 되고 예. 책임을 또 져야 되는 양측의 북미의 양측 혹은 나아가 중국까지 다 서로 보증을 해줄 수 있는 적극적인 자세로 좀 외교를 펼쳐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창의적인 해법을 기대해 봅니다. 네,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 회담을 다시 추진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문 대통령이 발표를 하는 것과 거의 동시에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이것도 좀 예정된 좀 다 계획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줄탁동기라고 해서 양측에서 같이 쪼고 이렇게 해서 맞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25일 북한은 입장 변화된 것을 표시를 한 것이고 그 부분에 있어서 북미 간의 실무회담이 열린 것이고 남북 간에는 정상회담이 열렸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상회담 과정에서도 또 미국과 협조를 했기 때문에 비슷한 시점에 발표가 이루어졌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대진 아주대 통일연구원 특별연구원,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통일안보센터장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